내 지지율 39%를 살려내. 물가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남의 나라 대통령 마두로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세계 1위 석유 창고를 걸어 잠그고 중국에만 퍼주던 독재자의 시대가 미군 특수부대의 손에 끝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지만 요리 기술 하나로 미국과 대등하게 밀당해야 하는 우리 개미들의 운명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2026년 1월 4일 오늘 미국의 아침은 승전보로 시작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뜬 지지율은 고작 39%. 이건 정권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트럼프를 이토록 공포에 떨게 만든 건 적국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마트의 계란 한 판 가격, 주유소의 기름값, 이름하여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은 분노하고 분노한 국민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밤잠을 설치며 결단했습니다. 이 괴물을 죽이려면 가장 크고 확실한 재물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 재물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그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1월 3일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에서 그를 생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건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웃을 만큼 엄청난 약 3,035억 배럴이라는 세계 1위의 석유를 땅 밑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이 거대한 금고를 꽉 잠그고 열쇠를 중국과 러시아에게만 넘겨줬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미국의 코앞에서 싼 기름을 받아 먹으며 덩치를 키웠고 미국은 자기 앞마당에 보물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그 금고의 열쇠를 통째로 뺏어버렸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손에는 전 세계 기름값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 리모컨이 쥐어졌습니다. 그가 리모컨 버튼을 눌러 기름값을 내리면 미국 물가는 잡히고 금리는 내려가며 주식시장은 폭발할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갓 트럼프로 찬양받으며 지지율을 수직 상승시키는 것. 이것이 마두로 체포라는 화려한 쇼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내 앞마당에 남의 차 세우지 마. 돈로 독트린의 선전포고 마두로가 뉴욕 감옥에 갇히는 순간 트럼프는 지도를 펼치고 남미 대륙 전체에 커다란 빨간색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외쳤죠. 이제부터 여기 자원은 내가 관리한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놈들은 내 앞마당에서 당장 꺼져!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19세기 미국이 유럽 세력을 몰아냈던 먼로 독트린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부활시킨 이른바 돈로 독트린의 선포입니다. 이 선언에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마두로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베네수엘라 기름의 80%를 헐값에 싹쓸이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왔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중국으로 가던 싼 기름줄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숨통을 물리적으로 조여버린 것이죠. 이제 에너지는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니라 힘으로 뺏거나 지켜야 하는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진흙처럼 끈적거려서 그냥은 쓸 수 없는 중지류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그저 냄새나는 오물일 뿐이죠. 여기서 트럼프의 진짜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기름을 가졌지만 그 끈적한 오물을 황금 같은 휘발유로 정제하고 배터리로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협박 섞인 제안을 합니다. 기름은 내가 줄게. 요리는 한국 네가 해. 대신 딴 집 요리는 해주지 마.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하수인 꼬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기술 없이는 당신네 기름도 쓰레기라고 당당히 외치는 파트너가 될 것인가? 자원이 국력이고 안보인 시대. 우리 기술이 곧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를 통해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요리사 없는 식재료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라는 거대 기름 창고의 열쇠를 빼앗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갓 캐낸 기름은 우리가 아는 매끈한 액체가 아니라는 거죠. 진흙처럼 끈적거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쓸모없는 오물에 가깝습니다. 이걸 자동차에 넣으려면 아주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식재료를 얻었는데 요리할 불도 칼도 없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진짜 아군들이 등장합니다.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죠. 이들은 우리가 그 진흙을 캐낼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캐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요리입니다. 그 끈적한 기름을 휘발유로 만들고 그 찌꺼기로 배터리까지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는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름은 내가 가졌으니 요리는 한국 네가 해라. 대신 내 허락 없이는 다른 집 요리는 해주지 마! 라고 압박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아주 괴로운 고민에 빠집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하수인, 즉 꼬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없으면 당신네 기름도 그냥 지늘길 뿐! 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파트너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원전 건설 기술까지 미국이 자국 자원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술자원 동맹이라 부릅니다. 이제 한국은 자원 강국과 패권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시험대, 즉 전략적 분곡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앞마당에 남의 차 세우지 마. 돈로 독트린의 진짜 타겟.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자마자 지도를 펴놓고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외쳤죠. 이제부터 이 동네 자원은 내가 관리한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 세력은 아예 발도 들이지 마. 이건 단순히 땅 싸움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아주 오래전 미국이 선언했던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는 먼로 독트린을 자기 방식대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돈로 독트린입니다. 이 선언의 진짜 타겟은 누구일까요? 바로 트럼프의 최대 적군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마두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기름의 80%를 헐값에 싹쓸이하며 자기네 공장을 돌려왔습니다. 미국의 바로 앞마당에서 야금야금 세력을 키워온 거죠. 트럼프는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중국으로 가던 이 싼 기름줄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숨통을 물리적으로 조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물건은 싸게 만드는 곳에서 사오면 된다. 고 믿던 글로벌리즘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평화로운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편이 아니면 자원을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에너지 보호무역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원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이죠. 과거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누어 가졌던 것처럼 강대국들이 전략적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힘의 정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하드파워의 귀환 앞에서 이제 모든 나라는 기름이든 가스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화폐의 몰락과 진짜 물건의 탄생. 여러분, 그동안 경제 공부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아마 금리나 환율 같은 복잡한 숫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물가를 잡는 건 은행의 이자율이 아니라 바로 기름 밸브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기름 수도꼭지를 직접 쥐게 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 기름값의 볼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마트의 물가도 내려가고, 그러면 굳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은 다시 불타오르겠죠. 트럼프는 복잡한 금융정책 대신 직접 자원 산지를 점령해 물가를 때려잡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물리적 물가 관리 혹은 자원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IT 서비스나 종이 화폐의 가치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물건, 실물 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석유, 가스, 구리, 리튬, 심지어 식량까지 손에 쥘 수 있고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을 쥐고 있는 쪽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 원전 3호기에 운영 허가를 서두르고 가동 준비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너지를 남에게 의지하면 언제든 목줄을 잡히고 주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너지 독립은 곧 최고의 국방이자 생존선입니다. 과거 19세기 제국주의 시절 영국이 인도에서 차를 가져오고 아프리카에서 금을 캐던 모습이 2026년 버전으로 부활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대상이 석유, 리튬, 반도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자원을 가진 자와 그 자원을 쓸모있게 만들 기술을 가진 자로 나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주머니에 종이만 가득한지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물건과 기술이 담겨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착한 무역은 죽었다. 19세기 제국주의의 부활. 우리는 오랫동안 참 따뜻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너는 옷을 싸게 만들고 나는 반도체를 잘 만드니 서로 바꿔 쓰자.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었죠. 이걸 우리는 글로벌리즘, 즉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아름다웠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대국들은 더 이상 함께 잘 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편이 아니면 굶어 죽어라고 말하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은 단순히 나쁜 독재자를 잡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부터 내 앞마당 자원은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못 건드린다 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런 모습 어디서 본 적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1800년대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칼로 긋듯 나누어 가졌던 그 시절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금과 향료를 뺏으려 했다면 지금은 석유와 리튬, 반도체를 뺏으려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죠.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신자원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명분이나 도덕 같은 세련된 말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직 내 나라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법이 된 것이죠. 자원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이 투박하고 냉혹한 도호무역주의가 2026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일경 8천조 원짜리 땅 따먹기 게임. 자, 이제 시선을 우크라이나로 돌려봅시다. 사람들은 이 전쟁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결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땅 밑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부터 우주선을 만드는 티타늄까지 무려 1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헬경 8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가치의 광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푸틴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막대한 자원을 손에 넣어야만 서방의 경제 제재를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서두르면서도 은근슬쩍 자원 개발권이나 자원 접근권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 전쟁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보물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전쟁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거창한 명분은 뒤로 숨고 오직 자원을 뺏기 위해 싸우는 명분 없는 전쟁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제 에너지는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뺏어오고 힘이 없으면 뺏기는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챙긴다는 이 노골적인 본능이 전 세계 모든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된 것입니다. 목줄 잡힌 한국의 선택. 에너지 독립이 곧 국방이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미국에 끌려다니는 꼬붕으로 남지 않으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지한다는 건 언제든 내 목줄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 해도 그걸 캘 기술이 없으면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은 없지만 그 자원을 가장 쓸모있게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2일 정부가 사흘 원전 3호기의 운영 허가를 서둘러 내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름이나 가스가 끊겨도 우리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급자족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자원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 것이죠. 이제 에너지 독립은 단순히 전기를 싸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국방 전략이 되었습니다. 좁은 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 같은 에너지 자립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개미 투자자 여러분, 이제는 종이 화폐의 가치보다 석유, 가스, 식량, 핵심 광물 같은 진짜 물건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역사는 다시 영토와 자원의 시대로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자원 침략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주식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 냉정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내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트럼프의 생명 연장과 무너지는 종이 화폐의 환상. 자, 이제 모든 패가 공개되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며 얻은 진짜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적을 한 명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던 39%라는 처참한 지지율, 그 뒤에 숨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잠재울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리모컨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기름값이라는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안정되면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낮춰 주식시장을 다시 불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행에서 숫자나 만지던 과거의 경제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자원 산지를 점령하고 통제해서 내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는 이른바 물리적 물가 관리 시대의 승리 선언인 셈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 아픈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종이 화폐의 힘이 생각보다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는 내 주머니 속의 지폐보다 내 채 넣을 기름 한 방울, 공장을 돌릴 가스 한 통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장 처절하게 싸워왔고, 지금 그 생존의 도구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원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돈만 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환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냉혹한 실리주의, 즉 거래주의가 국가 간 관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며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꼬붕이 아닌 파트너로 대한민국의 기술 협상 전략.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거대한 판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미국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는 하수인, 일명 꼬붕 역할에 머물러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아 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끈적한 중진류를 캐내도 우크라이나의 할경 8천조 원짜리 광물을 파내도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낼 최고의 요리 기술은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원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 자원을 휘발유로 정제하고 배터리로 만들고 에너지로 저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자원을 독점하려 해도 우리의 정제 기술과 제조 능력이 없다면 그 자원은 그저 땅 밑에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과 대등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기술적 우위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동맹을 넘어 자원과 기술을 맞바꾸는 기술자원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일 정부가 사흘 원전 3호기에 가동을 서두른 것은 단순한 전기 확보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급자족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패권국들이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에너지 안보 전략을 실행한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태로운 중간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와 기술을 가진 나라 간에 새로운 권력 재편이 일어나는 이 지점, 우리는 지금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전략적 분곡점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 실물 자산의 시대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개미 투자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지금까지는 화면 속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IT 서비스나 화려한 금융상품이 큰 돈을 벌어다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다시 무거운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우크라이나의 티타늄과 리튬,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원전과 배터리 기술, 이처럼 실체가 있고 생존에 필수적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세계는 하나라는 환상에 빠져 모든 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자원 우방국, 시스템 안에 확실히 편입된 기업, 즉 프렌드 쇼어링에 혜택을 받는 곳을 골라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땅 밑에 묻힌 12조 달러 가치의 보물을 누가 가져가는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기름 수도꼭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 읽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공부입니다. 에너지 독립이 국가의 국방이듯 실물 자산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어졌던 평화로운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처럼 영토와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흐름의 본질을 읽는 눈만 있다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됩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왕이 되고 기술을 가진 자가 그 왕을 조종하는 시대. 마두로의 체포는 우리가 알던 낡은 경제가 죽고 새로운 자원 리얼리즘의 경제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종이 위에 적힌 숫자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뜨거운 기름과 차가운 리튬인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할 것입니다.